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서양음악 마인드맵 심화반 우리 시작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어떤 교재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국심에서 이제 봤던 내용들이랑 이제 마인드맵은 좀 겹치기는 하는데, 또 요 수업만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양음악에서 마인드맵은 어떤 거고 악곡집은 어떤 거고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마인드맵 서양음악 심화반, 우리가 이제 마서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마서심은 5월 6일 개강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에 보통 시작을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5시 정도에 끝나는 거지만 한 6시 정도에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약속 잡으실 선생님들은 6시 이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1시간은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항상 모의 테스트를 봐요. 제 수업은 다 아시겠지만 1년 365일 매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보시고 그 전주에 공부한 내용에서 어디가 비고 내가 어떤 거를 잘 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점검을 꼭 하면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는 마인드맵, 그 다음에 악곡 분석집, 그 다음에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그리고 모의 테스트 문제, 이렇게 매주 진행을 할 건데요. 수업 진행은 처음에는 마인드맵으로 전체를 개요를 볼 겁니다. 마인드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우리 이제 오늘 할 것 중에서 마인드맵은 이렇게 생겼죠. 그쵸? 만약에 14세기 음악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4세기 음악 하면 우리는 14세기 음악을 이태리 트렌첸토하고 프랑스 아르스노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시 프랑스 아르스노바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은 음악사의 어떤 레이어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시험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들을 제목으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필립 드 비트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르스노바와 아르스노바 기보법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욤 드 마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노틀담 미사, 그리고 정형시 형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가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쵸? 롱도 비를레 발라드. 그리고 이 14세기에는 칸틸레나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양식적인 부분을 시험에서 좀 잘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스노바의 특징은 뭔데? 라고 하면 프랑스 음악에서 지금 기욤 드 마쇼나 그 다음에 필립 드 비트리가 다 아르스노바라고 하는 그 음악사적 양식에 있어서 큰 특징 안에 뭐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옆으로 이제 뻗어가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트렌첸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성음악, 세송음악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그러면 시험에서 보통 마드리갈, 발라타, 카치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그 수준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마드리갈에는 또는 발라타 하면 춤추다 라는 뜻에서 온 거고, 형식은 비를레와 같은 형식이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절과 후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자, 오늘 공부한 거,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 자, 이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먼저 이미지 매핑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양음악사 분량도 많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모든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보통 3장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이 시작하면
3장 정도의 마인드맵을 쫙 그 배경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흐름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마인드맵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개론서로 가서, 개론서는 제가 따로 안 볼게요. 여러분들 책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그 책 내용에서 이제 내용 체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오셔야 될까요? 마인드맵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트를 읽어오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앞곡집을 봐오시는 것까지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못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앞곡집은 이제 제가 봐드립니다. 앞곡집이 뭐냐면, 제가 여기, 자, 요런 식으로, 아이고, 좀 키워드릴게요. 지금 시대별 악곡 정리집 해서, 고대 하면 세이킬러스 노래가 있겠죠. 중세 하면, 사실 고대는 악보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요. 그거 하나 있고, 중세 하면 초기 교회 음악, 그 다음에 비잔틴 성가, 그리고 시편창, 성무일도. 자, 그럼 성무일도가 나오면 요 악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개론서에 나와 있는 모든 개론서에 있는 설명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 개론서 따로 안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곡에 관한 한 그라우트, 들베, 그 다음에 두길 서양음악사, 그리고 또 서양음악사 1, 2라고 해서 또 나온 책이 있죠. 그래서 그거 뭐 그 밖에 홍세현 선생님 책도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를 다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라우트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란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악곡집을 외우는 걸 시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성무일도라고 하는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포인트를 알아야 할 것인가? 그럼 이 악보가 만약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읽어야 할 것인가? 인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도다래조의 이 곡은 이 요한축이를 위한 찬미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그라우트에 나와 있고, 요 기도의 손 해서 요런 식으로 교과서나 다른 책들에 기도의 손을 언급한 것 중에 다르게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냥 하나로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개론서에 있는 악곡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입당송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래서 악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게 입당송이라고 하는, 그쵸? 의미가 나와 있고, 선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선보로 기보가 되어 있는데, 음자리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사선보를 악보는 쭉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새로 태어나도라고 하는 입당송인데요. 이거는 이제 들배에 나와 있는 곡이에요. 그러면 이 곡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로 나올 것인가?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물어볼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되, 이 비슷한 악보가 이제 문제가 중세가 나오면 요런 악보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그러면 요런 악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의 폭을 생각해서 요거는 키워드로 알아두세요. 그럼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외우라고는 안 나오지만, 일단 여기 키리에, 여기 글로리아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미사 중에서도 통상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통상문인데, 통상문이라고 하면 키리에가 갖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고요. 가사 붙이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당시에 그레고리오 성가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선법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리아 나와 있고, 자, 화답송 하면 칭게송 하면 칭게송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준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요걸 보고, 아, 이게 무슨, 어떤 그러니까 제사에, 그러니까 예배에 어떤 때 쓰이는 곡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걸 보고, 이제 뭔지는 알아야 돼요. 미사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유문이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는 어떤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맵으로 쫙 머릿속에다가 제일 중요한 장르별,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양식사적 특징을 알려줄 수 있는 악곡의 형태가 뭔지 장르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해드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랑 꼭 봐야 될 악보들, 그리고 악보들을 이제 요 악곡집을 가지고 볼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주화를 하시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범주화. 그러면 역시 이 악곡집에도 제목이 있겠죠. 그쵸? 장르별로. 그리고 장르별로 많이 나와 있는 곡들이 있겠죠. 그쵸? 책마다, 음악사 책마다 만약에 여기 지금 화답송이다. 그러면, 그리고 트락투스다. 알렐루야다. 그러면 다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모든 음악사 책들이 이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 중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갈 수 없어요. 자, 부속가.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다루어졌거든요. 파스카의 희생제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강동원이 부른 걸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그 검사제들, 맞나요? 검은사제들? 그쵸?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도 이걸 보고, 아, 얘가 도리아 선법, 자, 도리아 선법이라는 것을 정보를 줬고, 여기 시퀀치아라고 해서 부속가라고 하는 정보도 줬고, 그 다음에 이 악보를 통해서 이제 가사가 어떻게 붙어 있고, 음고 영역이 어떻게 나와 있고, 이 악보만 가지고 형식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전체가 나오면 이렇게 둘씩 짝을 이루어서 되어 있는 형식 문제까지도 2009년도에 문제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부속가는 얘네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곡은 이렇게 자세히 아셔야 되고 어떤 곡은 그냥 그 곡이 장르가 뭐다 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거는 여기까지 다 분석까지 다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아, 요렇게 생긴 악보가 나오면 일단 얘는 어떤 장르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가능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전래극, 자, 얘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입당송 트로프스, 무덤에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악보가 그대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가사를 이렇게, 가사가 아니라 음악을 횡적으로 확장하는 범주를 우리는 세 개로 딱 모아놨어요. 트로프스, 시퀀스, 그 다음에 전래극. 그럼 그 중에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범주화가 너무 중요해요. 서양 음악사는. 범주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넓은 데서 어디서 답을 찾아서 해야 될지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마인드맵이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아, 내가 여기 요 시대를 할 때는 요거 장르 볼 거고 요거 장르 볼 거야. 자, 아까 우리가 14세기를 마인드맵으로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4세기에 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세속음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속음악들이 나오고 아르스노바 해서 이제 기욤드 마쇼 하면 기욤드 마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비를레,
그러면 비를레? 그럼 이제 비를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악보를 보면 우리는 요걸 보면 비를레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왜 이게 비를레예요? 라고 하면 이게 형식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패턴을 음악 안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 형식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악보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A, B, B 뭐 이렇게 이제 도식을 쓰라는 문제로 나왔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악보를 보고 찾아내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시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다성음악과 단성음악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또는 삼성음악에서도 롱도 이렇게 삼성부로 썼구나. 다양한 악보를 봐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롱도가 나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뭐 때문에? 형식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 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행 캐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역행 캐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악보상에서 이렇게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외웠다가는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악보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풀 거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악보에 대한 스트레스가 살짝 있을 거예요. 아, 처음 보는 악보 나오면 어떡하지? 자, 그거를 해결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 장벽을 넘으셔야 돼요. 아, 뭐가 나와도 나는 천천히 악보를 들여다보면 풀 수 있어. 자, 요런 자신감을 갖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보다 보면 모든 악보를 이제 다 보되, 사실 악보를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는 시간은 중세, 르네상스, 현대. 여기 파트는 악보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냥 딱 그 악보를 보면 얘는 어느 시대라고 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이제 그 시대가 좀 어려웠던 분들은 좀 쉬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뭐예요? 계속점. 그렇죠? 그리고 연주 형태상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도 장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장르별로 이렇게 특징이 뭐다라고 하는 악보를 유형화를 다 해드립니다. 이제 어디가 여러분들이 좀 제일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면 하는 그 구간이 어디냐면 고전 낭만이에요. 다 그게 그것처럼 생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제를 기억해야만 풀 수 있는 악곡들이 사실 많아요. 연주 형태적으로나 아니면 그 악보상으로 딱 봤을 때 어느 시대, 어느 장르가 명확하게 대부분은 다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나는 뭐 하면 모테트 중에서 13세기, 모테트 중에서 14세기, 뭐 모테트 16세기, 약간 이런 식으로 악보를 딱 보면 얘가 그 장르의 그 시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찾는 작업을 주로 할 거예요. 근데 어디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냐면 다 공부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고전하고 낭만은 사실 악보들이 생긴 게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까? 근데 문제를 낼 때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나 낭만은 악보를 그대로 외워서 푸는 문제는 요즘 문제 스타일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무슨 곡이라고 줘요. 자, 이거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의 뭐의 2악장 어디 미뉴엣이다. 이런 식으로 악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야 되고 오히려 고전 낭만이 나오면 이제 낭만이 나온다. 그러면 낭만 시대의 가장 핵심적으로 낭만 시대에 드러나는 표제음악적 특징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사가 아니고 표제적인 내용과 연계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런 음악을 하기 위한 작곡 기법들이 있죠. 이데픽스,
고정 악상이라든가 또는 라이트 모티브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음악적으로 어떤 작곡을 그 시대의 특징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 전형적인 그 시대만의 무언가가 있으면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일일이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아, 요런 형태로 낼 수 있겠구나를 예측해보는 과정은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통론이랑 연계해서 나올 것이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고전 낭만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문제는 스타일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양식사적으로, 그러니까 장르를 딱 악보를 딱 보면 아, 이놈 참 중세처럼 생겼네. 악보가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 얘는 참 현대스러워. 그렇죠? 현대스러운데 그 중에 현대 중에 뭐? 그러면 그래픽 악보로 나왔다? 그럼 이오현성 아니면 전자음악이겠죠. 대체로. 그러면서 악보를 보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 해놓은 것들 중에 어디에 들어갈 건지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이 수업에서. 그러고 나면 이제 악보 울렁증이 일단은 사라집니다. 일단 울렁증에서는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세요. 악보를 읽는 방법을 내청이 안 돼도 사실 별 상관없어요. 모든 분들이 내청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문제를 수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청이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음악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양식사를 결정하는 선율, 리듬, 화성, 형식, 그 다음에 음색, 샘여림, 빠르기. 자, 요런 7가지 종류로 우리가 음악의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 4-5가지 정도를 하면 그리고 이제 화성 안에 짜임새를 일단 넣어야 돼요. 짜임새가 양식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로 그 음악을 규정한 다음에 이 시대는 그래서 그러므로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악곡집을 공부하실 거예요. 여기 수록된 곡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개론서에 있는 거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다 외우겠다는 접근은 사실 굉장히 무모하면서 이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악곡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3가지로 진행이 되겠죠. 수업이. 처음에 마인드맵으로 전체 흐름 정리, 구조중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기출까지 체크해드려요. 이거 기출 나왔고, 이거 기출 나왔고, 이거 기출 나왔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2번째 스텝에서 개론서를 볼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는 이제 줄줄줄 되어 있는 거니까 줄글을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다 보겠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상 스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미리 꼭 읽어와 주세요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방금 공부한 장르들 자 중세에서는 뭐뭐였죠? 하면 뭐뭐뭐 장르가 쫙 나오죠. 그러면 그 장르들 안에서 악보로 확인합시다. 아까 특징 뭐뭐였죠? 짝짝짝 그럼 고고 악보에서 체크 그러면 수업이 끝나요. 한 주에 한 시대씩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이렇게 6주가 목표입니다. 목표이고요. 실질적인 목표는 보강을 안 하는 겁니다. 8주까지 안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7주 안에 끝내는 거.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자꾸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연연해 하면서 시간을 좀 질질 끌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컴팩트하게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저 혼자 준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막 이런 거 사인해 주셔야 제가 막 팍팍 넘어가지. 이렇게 막 신나는 얼굴로 신나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여기 모르나 보다 더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악곡을 사실은 최대한 소리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들려드리려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모든 곡을 다 들려드리면서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그 카페에 악곡들 쭉 이렇게 서양음악에서 필수 감상곡이라고 해서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한 번씩만 눌러보시면서 악곡지 펼쳐놓고, 아, 여기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들리는구나 하고 한번 들으면서 악곡집을 한번 읽어오셨다. 그러면 수업의 효과가 200%, 200%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시대를 정리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방 가셔서는 머릿속에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아, 여기 문제도 저 그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묻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어떤 양식사적 특징 있잖아요. 바로크 하면 우리는 두 개의 키워드를 보통 뽑아요. 하나는 양식 이름 자체를 계속저음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콘체르토 양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장르와 이런 거가 잘 드러나 있는 악보들을 우리가 쫙 다 보겠죠. 그러면 트리오 소나타 볼 거고, 독주 소나타 볼 거고, 콘체르토 볼 거고, 기악곡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음곡 볼 거고, 그 성악곡 하면 이제 오페라 쪽으로 넘어가서 오페라와 관련된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순환곡,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곡들을 이제 장르별로 쫙 다 살펴볼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그리고 모노디가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이전 시대랑 확 구별되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그 변화의 포인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는 지점 있죠? 거기가 시험 포인트예요. 쭉 이렇게 왔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냈어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쭉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길이 진짜 메인스트림이 돼요. 어느 순간.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또 다른 길을 또 누가 내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성음악이었다가 단성음악이 들어오는 시기, 단성음악이 음악사에 있어서 비중이 거의 같아지는 시기가 바로크에서 뭐예요? 모노디 양식이잖아요. 그쵸? 모노디 양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오페라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오페라를 쭉 따라가잖아요. 그럼 오페라를 처음에 나왔던 그 바로크 방식으로 오페라를 쭉 해서 19세기까지 쭉 이어지는가 싶더니 음악극이라는 다른 장르로 또 길을 내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모노디 시험 잘 나오고 음악극 시험 잘 나오고 이전과 차별화되는 뭔가 다음 길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성음악이 쭉 왔었죠. 그러다가 무조가 딱 시작되는 그 지점. 현대로 오면 여기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방향은 따라가지만 그 안에서 약간 새로운 어떤 조성적인 어떤 그거를 버리지는 않지만 조성 안에서 다시 새로운 움직임이 막 이렇게 잔가지를 막 치죠? 그럼 그 잔가지 치는 부분들이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음악사는 선생님들이 내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르네상스를 가르치겠다 또는 중세를 가르치겠다 라고 하면 꼭 가르쳐야 되는 양식사적 특징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슨 곡으로 이걸 수업할까 라고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장르들이 전형적인 대표 장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장르만 시험에 나오느냐? 아니요. 이제는 그거 말고도 그 시대의 총망라에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시작해서 중세 오늘 14세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냥 단성으로 쭉 가다가 어라? 다성이 시작되네? 자, 어디서 시작돼요? 병행 오르가눔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병행 오르가눔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연주 형태가 뭐야? 그리고 이거 어느 음으로 병행해?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2020년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병행 오르가눔, 자유 오르가눔, 멜리스마틱 오르가눔, 멜리스마틱 오르가눔에서 다시 디스칸트 양식 나오는 부분이 뭘로 나와요? 모노디로. 아니, 모노디가 아니라 죄송해요. 모테트로. 그러면 이제 모테트라고 하는 다성음악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나란히 아니면 이렇게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또는 하나에 여러 개씩 음을 붙이는 방식으로 얘가 막 수직적으로 다성화되는 과정이 오늘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제 오늘 중세를 하면 다성음악화 과정. 근데 다성음악화 과정이 있고 횡적 확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확장 과정과 수평적인 확장 과정. 그러면 원래 처음 원본은 뭔데? 그럼 이제 그레고리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성음악의 과정을 거쳐서 14세기에는 그게 여러 가지 장르들로 이제 발전하는 데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르네상스로 넘어가면 다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그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의 갈래에서 뭐예요? 종교음악은 어느 장르를 위주로 해서 미사와 모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세속음악은 또 어느 장르를 중심으로 마드리갈과 샹송. 근데 그것만 있나요? 그럼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르 다른 것들. 그리고 여기도 교회 음악 하면 이것만 있나요? 아니면 그 옆에 또 막 있죠. 그래서 얘를 막 해요. 얘를 막 하는 과정에서 르네상스에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이 나오면 다시 구교음악만 있나요? 신교음악도 있어요. 또 갈리죠. 그러면 구교음악이 있고 신교음악이 새로 나왔으니까 신교음악은 뭔가 그 신교음악에 그 그레고리오 성가처럼 씨앗이 되는 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코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랄에서 막 뻗어나오는 장르들이 2020년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할 거냐면 중세에서부터 처음 음악이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갈려요.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갈려요. 이거를 계속해서 큰 나무까지 20세기까지를 살펴보는 게 이 수업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이전 시대랑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양식사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시험에 뭐가 나오겠구나. 왜? 양식사라고 하는 건 이 시대를 이런 걸로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새로운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걸로 묶여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묶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뭐가 달라졌어? 자, 여기가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갈 때,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갈 때,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갈 때, 그들이 그 이전 양식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그 차별화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는 무엇인가?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악보 외우지 마세요 했는데, 악곡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시대를 대표할 만한 전형성을 담은 악보.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은 주로 뭘까요? 거기서 그 전형성을 끌어내는 거. 이게 보통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서양음악사가 많아 보여요. 책도 막 이렇게 있고 악곡집 하면 또 막 악곡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특히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저기 온갖 음악사 책을 다 쌓아놓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거는 학문적 즐거움을 위한 공부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쌓아놓는 건 괜찮은데요. 그거를 계속 읽는 방식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 다 이 책 그래서 와, 나는 그라우트도 한 번 봤고 두길도 한 번 봤고 다 봤어.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왔던 애들을 다 쓸 수 있느냐?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들배를 차라리 그걸 5번 이렇게 쫙 다 볼 거면 들배를
서너 번 보세요. 그거 서너 번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서너 번도 보지 말라고 해요, 저는. 최종적으로 흐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꼭 외워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확 줄어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 확 줄은 걸 못 외운 상태에서 딴 걸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그걸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못 외웠다는 것을 문제를 모의 테스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문제로 나오니까 이거 모르네. 악보도 여기서 이거 다 읽을 줄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네 하면 거기에서 모르네 하는 거 체크한 것들 위주로 해서 다시 보고 중요한 기출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돼요는 보통 마인드맵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먼저 다 외우세요. 그래서 그거가 인출이 다 된 다음에서야, 그리고 교과서에 외울 게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 교과서 문풀로 살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교과서 나온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세요. 많은 경우. 그래서 개론서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 교과서가 좀 더 먼저고요. 만약에 악곡을 조금씩 더 살펴보겠다. 나오는 감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 봤던 내용들로 가서 보시는 거. 그리고 악곡집.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해요. 서양막사가 최근에 경향 자체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 추세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칠 수 있어를 보는 정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서양음악사는 딱 외워야 될 거가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다 외우고는 아마 못 가실 거예요. 특히 초수 선생님들은 2달 안에 이거를 다 완벽하게 외우고는 못 가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풀까지 가서 문풀에서 완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습, 예습, 복습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서양음악사는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진도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항상 없거든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정도로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바로 내용으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인드맵 그다음에 들배 그다음에 악곡집 이렇게 이제 펼쳐놔 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대체로는 그 흐름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 시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패키지로 수업을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으신 선생님들은 다 올킬 기출 해설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를 하고 나면 중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꼭.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복습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출을 보면서 이제 촉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내가 이제 웬만큼 문제는 다 풀리네. 근데 그러니까 꼭 안 보고 해설을 보기 전에 문제 먼저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하나당 하나 정도씩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넥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나오면 요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넥스트를 거기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놔 보세요. 왜 오늘 공부를 다 했으니까 나 같으면 요 악보로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리고 기출이 기출을 낳는다. 이건 진리예요. 기출이 기출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낳아 보시는 거죠. 기출을 보고 내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파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 수업을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할게요.